작은 원룸에서 발견된 노인의 고요한 죽음. 그 누구도 방문하지 않는 그 공간에는 누렇게 변해버린 가계부와 반쯤 작성된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가 남긴 단서였습니다. 3장의 사진 속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 의사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3자녀가 모두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이처럼 외롭게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여기입니다. 구급대원이 중얼거립니다. 방 안의 좁은 침대 위에는 노인의 차가운 시신이 누워 있습니다. 이상철, 81세. 그의 손에 쥐어진 편지는 반쯤 작성된 상태이며 옆 탁자 위에는 노란 고무줄로 묶인 헌가계부가 놓여 있습니다. 방은 깨끗하지만 너무 초라한 모습입니다. 화장실과 부엌이 하나로 합쳐진 단칸방. 빛바랜 벽지와 낡은 서랍장만이 그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숙입니다. 가족의 연락처도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혼자 사셨던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이 서류를 작성하며 대답합니다. 노인들이 이렇게 외롭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고독사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경찰이 서랍을 열어보니 정리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발견된 3장의 사진들 모두 졸업식 날 찍힌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3사람 모두 의사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깐만요. 이 노인의 자녀들이 모두 의사인 것 같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팽팽해집니다. 왜 3명의 의사를 자녀로 둔 노인이 저런 허름한 방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걸까요? 구급대원과 경찰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35살의 이상철은 바쁘게 새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졸리고 피곤한 눈을 비비며 그는 열심히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이들의 책과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벽에는 우리 아이들 꿈 마이너스 의사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여보, 새벽부터 일어나셨군요.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이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두뇌는 좋은 단백질이 필요해. 오늘은 달걀 프라이도 해줄게요. 당신도 좀 쉬세요. 어제 야근이라고 2시간밖에 못 주무셨잖아. 이상철은 고개를 흔듭니다. 괜찮아. 아이들이 의사가 되려면 이런 노력은 해야 해. 도시락을 다 싸고 이상철은 새아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9살의 오진, 6살의 서연, 3살의 태민이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의 눈은 깊은 애정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학벌은 없지만 너희는 꼭 사람 위에 서는 의사가 되길 바란다.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출근 준비를 합니다. 오늘도 그는 외판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막노동을, 밤에는 우유 배달을 할 예정입니다. 새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삼중직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이상철의 유품을 작은 상자에 넣습니다. 낡은 가계부, 반쯤 작성된 편지, 그리고 3장의 졸업사진. 이 모든 것이 81해를 살아온 한 남자의 흔적입니다. 노란 고무줄로 묶인 가계부가 상자 위에 놓입니다. 이 작은 유품들이 담고 있는 삶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그 누구도 방문하지 않는 단칸방에 흩어져 있는 기억들. 그것이 바로 이상철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계부의 페이지들이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그 가계부는 30년 넘게 쌓인 시간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14세 지훈은 11세 서연과 함께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 이상철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여전히 일터에 있고 어머니는 아픈 막내 태민을 데리고 병원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 배고파요. 서연이 말합니다. 지훈은 아버지가 항상 해주던 대로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입니다. 물이 끓는 동안 식탁 위에 놓인 가계부가 눈에 띕니다. 호기심에 지훈은 가계부를 펼쳐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힘주어 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지훈의 학원비로 3만 원, 서연의 책값은 15,000원, 태민의 약값은 2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뒤에는 언제나 남은 돈이 영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14살의 소년에게도 이 숫자들이 상징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버는 모든 돈을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면이 끓고 지훈은 가계부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의 어린 마음속에 무거운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할까? 장례식장에서는 현재 이상철의 장례를 위해 세 자녀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53세의 지훈은 내과 의원장이 되었고 그의 옆에 50세의 서연, 부산대 소아과 교수, 그리고 막내 태민은 47세의 유명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서 있습니다. 세 사람은 모두 성공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가 묻어 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지훈이 중얼거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내셨지? 서연은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담겨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뭐야? 우리의 체면은? 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볼 뿐입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입가에 야은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말없이 자식들을 사랑해온 그 표정 그대로입니다. 유품을 가져왔습니다. 경찰이 소형 상자를 들고 다가오고 세 사람은 그것을 열어봅니다. 가계부, 편지, 그리고 그들의 졸업사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입니다. 태민이 편지를 열어봅니다. 완성되지 않은 글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너희들 바쁠까 봐 방해할까 걱정이 되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고 마지막 문장을 쓰려고 할 때 이상철은 영원히 펜을 놓고 말았습니다.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동안 세 사람은 아버지의 집을 정리합니다. 단칸방에는 이상철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오래된 가구 몇 점이 전부입니다. 서연은 작은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세 아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봐,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이야. 서연이 사진첩을 펼칩니다. 그들은 사진을 보며 옛 기억을 떠올립니다. 아버지가 세 군데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 운동회에는 꼭 오셨지. 태민이 다른 사진을 가리킵니다. 이건 내가 중학교 입학하던 날이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새 교복을 사주신 날이야. 세 사람은 사진첩을 보며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만은 항상 미소를 잃지 않던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늦은 밤 돌아와 자는 아이들의 이불을 정리해주던 그런 아버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들은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와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핑계로 불편하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세 사람은 아버지의 단칸방에 남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우진은 가계부를 다시 펼쳐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 졸업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가 남긴 삶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지? 지훈이 가계부의 끝부분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최근 날짜들로 이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지훈이 병원 신문에 났다. 5만 원 들여 스크랩북을 만들었다. 서연 교수 임명 소식. 떡을 사서 이웃 할머니와 함께 축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태민의 수술 성공 이야기가 뉴스에 등장합니다. 자랑스럽다고 느껴집니다. 세 사람의 가슴 안에 무거운 돌멩이가 얹힌 듯한 기분입니다. 그들이 지나치고 잊었던 시간 동안 아버지는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계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읽습니다. 아버지는 너희가 의사가 된 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다. 보고 싶어도 부담을 줄까 봐 연락하지 못했다. 단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이 세 사람의 가슴을 무겁게 누릅니다. 태민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듯 주저앉습니다.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훈과 서연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의 태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던 걸까요?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납니다. 옆집에 살던 조말순 아줌마가 나타났습니다. 77세인 그녀는 이상철의 이웃이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조말순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정 선생님 자녀분들이시죠? 저는 옆집에 사는 조말순입니다. 세 사람은 조말순에게 인사합니다. 조말순은 방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정 선생님이 많이 그리우실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 선생님과 함께 라디오 듣고 차를 마셨거든요. 조말순의 말에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차를 드셨었나요? 저희가 어릴 적에는 커피도 안 드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자녀분들이 보내주신 녹차와 홍차를 자주 드셨어요. 특히 태민 씨가 보내준 녹차가 좋다고 하셨어요. 태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께 녹차를 보낸 적이 없었어요. 지훈과 서연도 같은 생각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차를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조말순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정 선생님께서는 매일 손주들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지훈이는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서연이는 논문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네요. 태민은 어려운 수술도 쉽게 해낸다며 그렇게 자랑하셨죠. 세 사람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들은 아버지께 자주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터라 더욱 당황합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이 전부였으니까요. 선생님께서 신문에서 자녀분들 기사를 오려서 스크랩북을 만드셨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조말순이 이 말을 하며 옆집으로 가 두꺼운 스크랩북을 가져옵니다. 그 안에는 세 사람에 대한 모든 신문 기사와 인터넷 출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의 병원 개원 소식, 서연의 교수 임명, 태민의 성공적인 수술 사례까지.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든 순간을 기록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명절 때 아무도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바빠서 환자들을 살려야 하니까요. 조말순은 덧붙입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히 했던 시간 동안 아버지는 늘 그들을 보고 이해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지훈이 간신히 입을 엽니다. 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셨죠? 조말순은 슬픈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자랑스러운 자식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우리 아이들은 중요한 사람들이니까요. 나와 같은 늙은이가 방해하면 안 된다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그들이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아버지는 언제나 그들의 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가신 적이 있나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조말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우리 아이들 병원비가 너무 비싸 동네 의원으로도 충분하다 하셨죠.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녀의 전공은 소화기 분야였지만 기본적인 진찰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다면 그녀는 무엇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조말순은 목소리가 떨리며 말씀하십니다. 편지를 쓰고 계셨어요. 자녀분들께 보낼 거라 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었네요. 태민은 아버지의 미완성 편지를 다시 꺼내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너희가 바쁜데 방해할까봐. 그 뒤로는 아무 내용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조말순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세 남매는 아버지의 방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색이 바랜 벽지, 그리고 작은 탁자 위에 라디오까지
이는 지훈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에게 선물했던 것입니다. 기억나냐? 지훈이 라디오를 가리키며 질문합니다. 그때 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세 사람은 각자의 회상 속으로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순간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를 잊고 지낸 시간들. 장례식장은 조용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상철의 영정 앞에 세 자녀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김복래 아줌마와 동네 가게 주인 몇 명뿐이었죠. 지훈은 병원 직원들에게 연락했고 서연은 대학 동기들에게, 태민은 병원 동료 의사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친구라고 할 만한 인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원장님,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지훈의 병원 간호사가 조문하러 옵니다. 지훈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 원장님 아버님을 뵌 적 있어요. 지훈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네, 원장님 병원이 개원할 때요. 한 노인이 병원 앞에서 오랫동안 서 계시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도 우산을 쓰지 않고 제가 들어오라고 했더니 아들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밖에서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나중에 사진을 한 장만 찍어달라고 하셨죠.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병원 개원식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서연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의 대학 조교가 말합니다. 작년 교수 임명식 때 한 노인이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행사 후에도 그대로 앉아 계셨는데 물어보니 딸이 교수로 임명되는 것을 자랑하러 오신 거라고 하시더군요의 서연은 그 순간 무릎이 꺾일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임명식이 바쁘다며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스스로 찾아와 딸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태민 또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그의 병원 동료가 말합니다. 태민 씨, 지난번 당신이 어려운 수술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보도될 때 병원 로비에서 그 뉴스를 보시던 한 노인이 계셨어요. 환자 가족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아들이라고 자랑하셨더라고요. 세 남매의 마음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들 곁에 계셨지만 그들은 그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만나기 불편하다는 생각으로 아버지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며 조문객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세 남매만이 남았을 때 지훈이 입을 엽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아버지께 제대로 된 병원을 한번 소개해드리지 못했어. 유나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오시면 동료들이 내 배경을 알까 걱정했었어. 태민은 가계부를 다시 펼쳐봅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모든 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교복값에서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성공한 뒤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가계부에는 내가 쓴 줄이 단 하나도 없어. 윤화가 흐느낍니다. 태민은 가계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깁니다. 거기에는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 병원비 3만 원, 약값 2만 원, 검사비 10만 원, 이번 달은 라면만 먹어야겠다. 아버지는 병원비 때문에 끼니까지 줄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에게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려는 배려였겠죠. 장례식 다음 날,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태민은 오래된 서랍 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세 사람의 어린 시절 그림과 편지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형 누나, 이거 봐. 태민이 그들을 부릅니다. 어린 시절 지훈이 그린 그림에는 우리 가족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네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윤아가 쓴 편지에는 아빠, 커서 의사 될게요. 아빠 아프면 내가 모든 걸 고쳐줄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태민의 글에는 서투른 손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라는 말만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민이 말없이 그 편지들을 응시합니다. 어린 그들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쫓다 보니 가장 소중한 사람을 뒤로 한 채 살아온 것이죠. 우리가 뭐 하고 있었지? 지훈이 중얼거립니다. 그때 밖에서 김복래 아주머니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녀의 손엔 작은 상자가 든 채 있습니다. 이건 정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녀분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상자 안에는 3개의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지훈, 서연, 태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민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봉투를 여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봉투 안에는 각자의 아버지가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큰아들 지훈에게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단다. 너의 의사로서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병원 앞에서 환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너를 보며 기뻤다. 바빠서 연락을 못한 것 이해한다. 괜찮아. 아버지는 너가 훌륭한 의사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지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군요.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시간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서연은 자신의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의젓한 딸 서연에게 내가 어릴 적 너가 아빠가 아프면 다 고쳐준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니? 아버지는 그 말이 평생 가슴에 간직돼 있었다. 내가 교수가 되었다는 소식에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고 내 졸업식에서 너를 바라보며 꿈처럼 느껴졌다고. 내가 부끄러워할까 봐 말은 못 걸었어. 용서해줘.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를 외면했던 시간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민은 자신의 편지를 열어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막내 태민에게 너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아이였다. 내가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줘서 아버지는 행복했고 최근에 약간의 가슴 통증이 있는데 너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말하지 않았단다에 태민은 편지를 읽다가 무너지듯 주저앉습니다. 아버지는 아프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홀로 견뎌온 것 같습니다. 김복래 아주머니는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자식들이 의사가 되었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다고 하셨고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남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들이 의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플 때 그들은 곁에 없었던 것이죠. 장례식 마지막 날, 지훈은 조문객들 앞에서 추도사를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떨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12살 때 우연히 아버지의 가계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지훈 학원비, 서연 책값, 태민 약값이 적혀 있었고 항상 마지막에 남은 돈은 0원이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고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보다 더 바쁜 의사도 한 분 계신데 아버지를 보살피는데 나는 무엇을 놓친 걸까? 지훈의 말이 중단됩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고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서연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우리 아버지는 서연 역시 목이 메입니다. 그분은 가난했으나 풍부한 마음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가계부는 저 때문에 단 한 줄도 본인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살아오셨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민이 단상에 오릅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너희는 꼭 사람들 위해 서는 의사가 되어라. 저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은 치료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요함에 잠깁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노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식들의 깨달음에 대한 보편적인 감정의 여운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세 남매는 아버지의 유고를 모시고 그가 평생을 살아온 고향으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묘가 있고 이제 아버지도 그곳에서 영원한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차 안에서 태민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훈이 깊이 숙고한 후 대답합니다. 아버지처럼 살아야 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된 것은 단순히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었어.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사가 된 거잖아. 그걸 잊고 살았던 것 같아. 그들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의 뜻을 잊고 진정한 의사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살피는 의사가 되기로 말이죠. 한 달 후, 지훈의 병원 로비 벽에는 큰 유리 액자가 새롭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액자 안에는 노란 고무줄로 묶였던 오래된 가계부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액자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달려 있습니다. 이상철 선생, 이름 없는 은인. 지훈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액자 앞에서 잠깐 멈추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는 액자 앞에 서서 눈을 감습니다. 원장님,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첫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기울입니다. 알겠습니다. 모셔오세요. 진료실에 들어선 환자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입니다. 허리가 굽어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지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노인은 주저하며 대답합니다. 사실 큰 병은 아닌데 병원비가 걱정되어서. 지훈은 노인의 말을 듣고 순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도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지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손을 잡습니다. 걱정 마세요. 먼저 제대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비용은 나중에 천천히 고려하세요. 노인의 눈에는 안도의 빛이 비칩니다. 지훈은 진정으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보살피는 진정한 의사가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연의 연구실에서 그녀는 새로운 연구과제를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이런 프로젝트는 수익이 생기지 않을 텐데요. 조교가 어리둥절합니다. 서연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모든 일이 이익을 위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야? 누군가 이런 아이들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런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자 합니다. 태민이 일하는 병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정기적인 의료 봉사단을 설립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가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입니다. 태민 씨, 왜 갑자기 이런 봉사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동료 의사가 묻습니다. 태민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계셨다면 가장 먼저 해주고 싶었던 일입니다. 이제 다른 분들에게라도 하려고요. 세 남매는 각자의 분야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성공한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진정으로 아끼는 따뜻한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세 남매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함께 아버지를 뵙기로 했습니다. 묘소 앞에 서서 지훈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지, 제가 병원에 아버지의 가계부를 전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연도 말을 이어갑니다.
저도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성적은 뛰어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태미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조용히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봉사단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훈이 말합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를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이를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태미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쓰던 미완성 편지를 꺼냅니다. 그는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바쁘신 와중에 방해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후로는 글을 쓰지 못하셨다는 걸 알지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하셨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세 남매는 묘소 앞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진정한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마음까지도 보살피는 의사로서 말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태민이 말합니다. 그들이 묘소를 떠날 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들에게 손길을 내미는 듯합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훈의 병원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그를 진정한 의사라고 부릅니다. 그는 더 이상 진료 시간에 쫓기며 환자를 보지 않습니다. 각 환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환자를 진료한 후에 지훈은 로비에 걸린 아버지의 가계부 액자 앞에 섭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옵니다. 저기요 선생님, 이건 뭐예요?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액자를 가리키며 묻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굽혀 소년의 눈높이에 맞춥니다. 이건 내 아버지의 가계부란다. 아버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썼어.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않으셨지. 왜요? 우리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지훈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립니다. 우리가 그 옆에 없었단다. 소녀는 순진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봅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버지 병을 고쳐드리지 그랬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러고 싶었단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근데 왜 여기에 걸어놓았어요? 아버지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야? 의사는 단순히 아픈 것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돌봐야 한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지. 소년의 어머니가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민준아, 원장님이 바쁘신데 이런 질문을 하면 어쩌죠?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아이의 질문이 오히려 저에게 큰 의미가 있네요. 한편 부산대학교 소아과에서는 서연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진료실에서 어린 환자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아프지 않아요. 9살 소녀가 기쁘게 말합니다. 서연은 소녀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수민이, 내 병이 다 나았네. 소녀의 어머니가 고개를 숙입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은 이런 치료를 받기 힘든데.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난하셨어요. 세 자녀를 의사로 키우시느라 평생을 희생하셨죠. 이 프로그램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어가는 거예요. 소녀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냅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선생님과 저랑 같이 있는 거예요. 서연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녀는 그림을 자신의 연구실 벽에 소중히 붙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제 저도 아버지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태민의 정기형 의료봉사단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병원 동료들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의 의사들까지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외곽의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이 할머니께서 무릎이 계속 아프다고 하세요. 간호사가 태민에게 전합니다. 태민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살펴봅니다. 많이 아프셨겠네요. 관절염이 많이 진행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병원비가 무서워서 그냥 참고 살았어.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태민의 마음이 아려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고통을 참고 살았을 겁니다. 아들 셋이 의사인데도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정기적으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약도 처방해 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런 나이 든이를 왜 이렇게 잘해주나. 태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제 아버지 같아서요. 아버지도 이런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저희가 몰라서 그날 봉사를 마친 후 돌아오는 길 태민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맑은 하늘이 마치 아버지의 미소처럼 느껴집니다. 세 남매는 이제 매달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합니다. 그들은 각자의 일상과 고민을 나누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그들은 조용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형, 누나 태민이 말합니다. 저희 봉사단이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많은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훈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병원에 오는 노인 환자들을 위한 특별 진료 코너를 만들었어요. 아버지처럼 병원비 걱정하는 분들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연도 미소 짓습니다. 제 프로그램도 다른 대학 병원으로 퍼지고 있어요. 많은 교수들이 동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치를 말이죠. 아버지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지훈이 말합니다. 확실히. 아버지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길 더 바라셨을 거예요. 서연이 대답합니다. 태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우리가 어땠을까? 그 말에 세 사람은 침묵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지금 현재 살아계셨다면 그들은 분명히 더 자주 방문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유지를 계승하여 더 훌륭한 의사이자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뿐입니다. 5번째 기일을 맞이하여 이상철의 묘 앞에 세 자녀와 그들의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훈의 아들 민석, 서연의 딸 지은, 태민의 아들 준영까지 3명의 자녀는 모두 청소년기로 접어들었고 그들에게 할아버지 이상철은 이제 단순한 이름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오늘도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묘비에 꽃을 놓으며 말을 건넵니다. 서연과 태민도 차례로 꽃을 놓고 묵념을 합니다. 아이들도 뒤따라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립니다. 추모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태민의 아들 준영이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진짜 의사가 아니었어. 태민은 걸음을 잠시 멈추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색이 이루어집니다. 응, 아니야. 할아버지는 우리 셋을 고쳐준 훌륭한 의사였어. 준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무슨 뜻이야? 태민은 미소를 짓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할아버지는 의사 면허는 없었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하셨어. 우리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셨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꿈을 꿀 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지. 그건 어떤 의학보다 더 강력한 치료였어. 지훈도 이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할아버지는 진짜 의사셨어. 신체가 아닌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 세 자녀는 조금 더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그들에게 의사란 단순히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새 병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정기형 날 뒤라 명명된 이날은 경제적으로 힘든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날이었습니다. 지훈의 신경과 서연의 소아과, 태민의 정형외과가 함께하는 이 행사는 의료계의 작은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병원 로비에는 더 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계부와 정기형의 흑백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는 청진기로, 어떤 의사는 희생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문구를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부모를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또 어떤 이들은 자녀를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서연의 소아과에서는 정기형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모여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의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세 자녀를 모두 의사로 키워낸 한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태민의 병원에서는 정기형 의료봉사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제 전국 각지에서 1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이 봉사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의료의 본질과 의사의 진정한 사명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발대식에서 태민은 간단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주셨고 그 덕분에 저희 세남매는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저희는 곁에 없었습니다. 그 후회와 깨달음이 이 봉사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존재가 아니라 아픈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단칸방을 찾았습니다. 그 방은 지금 작은 기념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기형의 생애와 사랑을 기억하는 공간으로서 방 안에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물건들과 그가 남긴 가계부,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평생을 사셨다니. 서연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아버지의 세상은 우리뿐이었어. 태민은 탁자 위에 있던 반쯤 쓰여진 편지를 다시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그 편지는 이제 세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있어요. 태민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성공한 의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는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지훈과 서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 그리고 진정한 치유의 의미에 대해. 방을 나서며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이상철은 언제나처럼 소박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지훈이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아버지의 삶을 이어갑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병원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을 이어받은 진정한 치유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묵묵히 희생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계신가요? 오늘 하루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전화 한 통과 짧은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사람은 병원으로 돌아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환자들을 돌봅니다. 이제 그들은 의학적 지식 외에도 한 사람의 삶과 사랑을 온전히 계승한 진정한 치유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들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전 있는 인생.